베트남전 초기, 미국은 전체 2차 대전 기간 동안 태평양 전장에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폭탄을 투하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북베트남의 핵심 보급 통로인 바로 이 탄호 다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시 무려 638번이나 폭격했지만 미국은 파괴에 실패했습니다. 마구잡이로 폭탄을 투하한 탓에 명중률이 극히 낮았던 것입니다. 문제를 푼 건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폭탄에 장착해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레이저 유도 칩이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In 1972, the U.S. first deployed a precision-guided bomb, which struck a bridge on the first try. Illustrated the ways in which precision and computing would transform the future of warfare. 냉전과 러시아사를 연구하던 역사학자 크리스 밀러가 국가 안보의 언어로 칩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I wanted to understand why was it that during the early Cold War, the US and the Soviet Union could both produce the most important weapon systems, like nuclear weapons, long-range missile systems. But by the end of the Cold War, 30 or 40 years later, the Soviets had fallen far behind. And I realized it was because they couldn't keep up in chips. They lost the arms race as a result of their inability to produce more advanced semiconductors. 세상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치명적인 기술 칩. 이 칩을 60년간 지배한 법칙이 있습니다. Moore's Law was set out in 1965 by Gordon Moore, the founder of Intel. And he predicted at the time that the number of transistors per chip would double. (18개월에 2배씩 한다, 2년에 2배씩 한다. 약간 느려지기는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It was very importan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find a roadmap. And the beauty of Moore's Law is that it gave a very simple roadmap.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원가는 싸지는데 성능은 높아지는 거죠. 원가로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리고 승자 기업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술이었지만 나머지 패자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규칙이었던 거죠. 똑같이 칩을 잘 만드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첫 해 번 돈을 모두 R&D에 투자해 성공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좋은 칩을 더 싼 원가로 더 많이 만든 이 기업은 가격을 낮추는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괜찮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렸고 경쟁자의 이익은 3분의 1 토막을 냈으니 성공한 출혈 경쟁이었죠. 다급해진 경쟁자, 빚을 내서 똑같은 R&D 투자에 동참하지만 3년차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게다가 치킨 게임은 더 심해져서 뒤처진 쪽은 아예 적자를 냅니다. 선도 기업은 또 투자하죠. 결국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요. 마침내 혼자 남은 기업,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TSMC 창업주 모리스 창은 대학 강연에서 이게 1984년부터 3년간 세계 D램 시장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승리한 기업은 일본, 퇴출된 기업은 미국입니다. 똑같은 치킨 게임은 90년대에도 한 차례 더 되풀이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미국을 내쫓았던 일본 기업이 퇴출되고 맙니다. 누가 승리했냐고요? 내가 원자탄을 만들어 간다. 진짜 그 정도 의미가 있어요. 원자탄을 만들어 간다 할 때 전부 야, 너 한국 가냐? 일본을 집을 삼키겠다 그러고 내가 IBM에서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일본을 I'm going to swallow Japan 그랬어요. 삼켰어요. 그 오래 안 걸렸어요, 별로. 사실 삼성전자는 한참 늦었습니다. 마라톤 갈 때 200m 떨어지면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그보다 더 큰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당시 해외에서 인정받던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죠. 또 미국 마이크론에서 설계도를 사왔고 일본의 칩을 뜯고 분해하길 반복했습니다. 밥만 먹고 일했고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저 애를 집에서 놨대는데 좀 일찍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애 네가 낳냐? 딱 그 소리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마침내 1992년 삼성은 세계 정상에 등극합니다. 당시만 해도 메모리 회사가 뭐 전 세계로 한 50개쯤 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요 3개밖에 없잖아요. 그 부침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게 90년대였어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일본 회사들이 다 2013년에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끝없는 혁신에 나섭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을 일본이 발명했지만 사실은 삼성이 계속 개량하고 발전시켜가면서 그쪽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삼성이 베팅한 게 맞았던 거죠. TV 업계를 거의 평정하는 계기도 됐었고, 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인텔은 노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메모리를 밀었는데 삼성은 낸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낸드가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삼성은 비전을 갖고 그것에 투자하고 다른 빅 플레이어들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거야. 그리고서는 고집스럽게 해가지고 시장에 열리는 순간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회사였었죠. 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두 가지 결정적 행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봐야 칩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The primary driver of DRAM chips in the 1990s, just as Samsung was scaling up, was for personal computers. The invention of the PC and its prolifer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that there was such tremendous demand for the DRAM chips that Samsung specialized. 90년대는 인터넷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전자산업이 번창하면서 그게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 그 시점이었어요. 또 다른 행운은 세계 정세 변화입니다. 일본이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고의로 가격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폭의 적자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가 계속 됐으면 사실은 삼성 반도체가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미국이 견제해 줍니다. 일본이 1인당 GDP에서 미국을 넘어서며 경제력으로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1985년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플라자 합의를 맺습니다. 엔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게 한 이 합의로 일본산 디램의 가격이 크게 비싸졌습니다. It fizzled in the early 90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I think, was the Plaza Accord made
the Japanese yen upraise, the exchange rate was almost doubled. 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의 손발을 묶습니다. Japan agreed not to sell too many chips in the United States at a low price, and that opened up space for Korean companies like Samsung to fill that gap in the market. And that was deliberate because the United States wanted non-Japanese producers. My enemy's enemy is my friend. It's true in the geopolitical context, but it's also true in the commercial context.